원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굉장히 철학을 중시하는 나라였어. 우리는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중국에 그 조공을 바치고 약국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식이냐면 이 조선에서 고려에서 신라에서 권력자 새끼들이 자기네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핑계로 그 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새끼들이 4대를 한 거야. 실제로 나라의 왕이나 왕자들이나 국민들은 4대하지 않았어요. 4대 주인은 누구의 것이냐? 부당한 잡놈들, 그 삐뚤어지고 썩어빠진 권력자 새끼들이 4대를 해서 내 뒤에 중국 있다? 그랬던 거야.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어땠느냐? 여러분, 불교가요. 불교가 어느 나라에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인도 사람이잖아. 그 인도에서 나온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들어와. 그래서 이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성을 해요. 그래가 문화적으로 아주 완성이 되는 거야. 중국의 절을 가보고 우리나라의 절을 가보면 특징은 중국은 굉장히 규모는 크지만 사상적으로 중국에서 불교 사상이 발전하지 못했어. 당나라 이후로.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땠다? 불교가 계속 발전을 해서 고려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불경, 세계 최고의 불경이야. 우리나라의 불경이, 즉 불교 사상이 세계 최고로 정립되어 있어. 그래서 불교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양의 학자들이 우리나라 해인사회에 와서 그 팔만대장경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불교 철학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유교는 어느 나라에서 생겼어? 중국에서 생긴 거야. 근데 중국에서 생긴 유교를 가장 연구를 많이 해서 집대성한 게 어디냐? 우리나라야. 원시 유교가 이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라면 그거를 소위 이제 뭐 훈고학으로 처음에 훈고학이었지. 훈고학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 주자학, 송나라 때 주자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양명학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양명학을 또 비판해서 나온 게 고증학이고. 무슨 얘기냐? 그 공자와 맹자가 유교 철학을 막 그 제자들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공자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왜 스승에게는 뭐 스승을 똑바로 쳐다도 못 보고 그럴 것 같잖아. 아니야. 제자들하고 끊임없이 토론해. 그게 논어야. 논어라는 책이 그 제자가 스승한테 질문을 하고 공자가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을 하고, 그래서 제자와 그 공자의 많은 제자들과 공자가 토론한 내용이 논어야. 논어. 논쟁한 내용이야. 그게 논어인데, 그 논어를 갖다가 요렇게 죽편이라고 대나무 이렇게 얇게 썰어서 거기다 써놨단 말이야. 그걸 실로 다 묶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필요할 때 꺼내 읽고 그랬던 거야. 그때 종이가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데 진시황이 집권을 하면서 이 유교학자들이 끊임없이 그 공화정을 주장한 거야. 유교는 공화정이에요. 유교의 핵심 사상은 왕 혼자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화정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해야 된다는 거야. 맹자의 철학에 뭐가 있느냐? 맹자의 철학에 그 왕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국민이 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패할 수 있다. 그게 맹자의 사상이야. 왕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 아니야. 그 맹자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에요. 왕도 정치를 역성혁명이 아니라 그게 있는데, 역성혁명이라는 말은 성을 바꿔서 혁명한다는 얘기고, 그거 말고 하여튼 맹자의 사상 중에 있어. 맹자의 사상 중에 왕이 제대로 못하면 왕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왕도 정치라는 게 뭐냐면, 왕도 정치라는 게 뭐냐? 왕이 혼자서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비들의 의견을 모아. 한마디로 이 학자들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치하는 게 왕도 정치야. 민본 정치, 민본주의라고 해야 되겠다. 민본주의 맞는 것 같아. 민본주의. 그래서 요 맹자가 권력의 기반은 백성에게 있다.
맹자의 사상이 권력의 기본은 백성에게 있다는 거였어. 그걸 갖다가 이제 막 퍼뜨리니까. 근데 진시황은 전국 칠웅 7나라가 정말 중국이 정말 불쌍한 나라인데 그 당시에 7나라가 서로 권력을 쟁투하면서 총 500년을 싸워요. 400년인가 500년 동안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 중국이. 나중에 농민들이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낳아서 삶아먹어. 그 한비자란, 내가 요즘 한비자를 읽고 있는데 한비자라는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나? 저한테 김수강이라는 시청자분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비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나한테 한비자를 읽어라. 그 한비자를 통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랬는데, 내가 그거를, 나는 한비자는 그 진시황의 독재 사상의 바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안 읽었어. 요즘에 이제 한비자를 읽고 있는데, 그 김수강 시청자님은 지금은 안 보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신다라면 망치부인에게 한비자를 보내신 김수강 시청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공자가 춘추시대 때 초반에 나와. 공자, 노자, 인도의 부처 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사람이에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왜 부처도 태어나고 노자도 공자도 태어났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청동기였잖아. 옛날에는 청동기 도시국가 형식으로 막, 재미없지? 아유, 그걸 해봤자 듣는 사람도 없는데. 할게요. 옛날에는 이제 맨 처음에 인간이 구석기 시대, 소위 이제 구석기 시대에 뭐하고 다녔어? 사냥하고 다니고 그냥 주워먹고 따먹고 이랬잖아. 그러다가 그게 사실 굉장히 자연에 의존을 많이 한 상태였단 말이야. 많은 사람 빨리 굶어 죽어. 그래서 구석기 시대 인간의 수명이 한 20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그러다가 이 그러니까 바닷가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존 능력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강가에서 그 강이 홍수가 돼가지고 비옥한 영양분이 땅에 뿌려지면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그 비옥한 농토에서 농산물이 자라는 거야. 그리고 농경을 배워. 그래서 그게 신석기혁명이야. 농경이라는 게. 그러면서 농사를 짓다가 여자는 농사를 짓고 남자는 사냥을 했어. 근데 이게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당시 냉장고가 없잖아. 물고기를 어느 날 이제 2마리를 잡았어. 한 마리는 잡아먹고 한 마리를 얘를 어떻게 해야 가장 신선하게 보존해 살려주는 거야. 먹이를 주고 살려주면 신선한 고기를 언제든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발견한 게 목축이야. 어느 날 잡아온 놈 하나가 뚱뚱하더니만 세상에 새끼를 낳네? 와, 얘한테 계속 뭐 주고 먹이면 이게 새끼를 낳는구나. 그래서 농경과 목축의 발달, 그게 이 신석기 혁명이에요. 그러면서 인류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가 번영하게 된 거야. 옛날에 구석기 때는 떼지어서 몰려다녔어. 막 몰려다녔죠.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일단 농산물을 지켜야 되니까 정착 생활을 해. 그러면서 목축을 하고, 그래서 농경과 목축으로 안정적 식량을 확보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커지자, 야, 근데 어느 날 아직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냥하던 사람들 보니까 저 마을 애들은 때깔이 달라. 그래서 밤에 몰래 숨어서 봤더니 농사 지은 걸 막 밥해 먹고, 그리고 목축을 해 먹고, 그래서 약탈을 해. 그 약탈을 자꾸 하면서, 야, 점점 여기 괜찮다 이러면서 애들이 강가로 모인 거야. 사람들이 많아졌어. 서로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힘센 애가, 야, 조용해! 싸우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네가 힘세니까 네 말 들을게. 어느 날 얘가,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걔 말을 듣고 사이좋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냥꾼이 딱 보니까 이 마을이 때깔이 달라. 걔고 시비를 딱 걸어. 그때 얘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조용히 해,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막 그러니까 얘가, 뭔데 새끼야? 막 그러면서 덤벼. 그러니까 딱 뭐 뻘쩍거리는 거 하나 달고 갖고, 내가 이 구역 짱이다. 덤벼.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청동기 군장사회. 그리고 이제 이 부족의 대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작은 강가의 도시국가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 살았다고. 그러다가 점점 얘네들이 뭘 알게 됐느냐 하면 철기가 발전을 해. 기원전 10세기경 이때부터 철기가 나타나가지고 약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철기가 사람들에게 막 전파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그랬지.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청동기 시대까지 농기구가 남아있지 않아요. 석재 농기구밖에 없어. 왜? 원래 나무 농기구가 많았을 텐데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농기구는 대부분 석재 농기구야. 청동기까지는. 그러다가 철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철제 농기구가 생기는 거야. 낫, 쟁기, 호미 이런 거. 그런 철제 농기구가 생기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옆 동네에서 무식한 애들이 딱 쳐들어와.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낫, 호미 이렇게 딱 괭이를 들고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철기가 무기도 된다 야. 이러면서 점점 그 철기를 농기구 말고 이 뭘로? 무기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철제 무기가 발달해서 그 철제 무기를 가지고 뭘 했냐? 야, 옆마을이 더 넓어. 가자. 가가지고 뺏고 왕 죽이고 그 동네 내 땅 침바르고 이러면서 정복전쟁이 시작이 돼. 그러면서 국가가 영토전쟁이 발생하는 게 BC 700년, 그러니까 BC 7세기경이에요. 그게 춘추시대가 시작되는 시점. 그래서 중국에서 그 춘추시대가 시작되는 BC 7세기경부터 BC 5세기경까지가 이 인도하고 중국의 철기가 완성되는 시기야. 그러면 이제 철기가 완성되면서 이제 모두가 철기를 공유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빵들이 그래서 이 철기 무기들이 전파되는 게 춘추 전국시대이고 그래서 더 강한 철제 무기를 가진 놈이 대빵되는 거고 그 전쟁을 400년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원전 5세기경이 소위 그 이전의 인간의 삶과 많이 달라진 거야. 그 이전의 인간은 공동체 중심. 그래서 뭐라 그러나 나눠 먹고 약자를 보호하고 나눠 먹고 그런 인간의 특성이 보존되던 시대가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보급되는 그 철기가 확립이 되는 시점에서는 인간의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거야.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철학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처가 태어나서 자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다음에 나쁘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착하게 적선을 해야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윤회설을 이야기해서 내세를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공자와 노자가 태어나서 노자가 먼저 태어나요. 노자가 먼저 인간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 동물들은 전쟁 안 하잖아. 동물들이 뭐 이렇게 얼룩말들이 떼지어서 전쟁하고 안 그러거든.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평화롭게 살았다. 그렇게 평화로운 인간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무의자연이야. 노자의 사상. 근데 그 무의자연을 어떻게 이룰 거냐에 대해서 답변이 좀 없었어. 그래서 노자의 사상이 도경과 덕경으로 나누어지는데 도경은 소위 왜 인간이 그렇게 자연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쓴 거야. 덕경은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론인데 굉장히 부실해요. 도경의 반복이기도 하고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나온 게 공자야. 공자가 인간이 어떻게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같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공자가 고민했던 게 예에 대한 얘기야. 인의 예지신을 공자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인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지켜라. 예는 뭐냐?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게 예다. 그러면서 이 날마다 공부하고 신뢰를 지키고 인간이 지켜야 될 그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공자의 사상. 그 예라는 게 사실은 노자가 이야기한 이상향으로 가는 방법론이었던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원전 5세기경에 쭉 태어나서 비슷한 얘기를 해. 뭐냐? 약자를 사랑하고 사랑과 나누면서 살아라.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사는 거, 그게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전쟁이, 그들 뒤에 200년의 전쟁이 계속돼. 그러면서 나온 게 200년 뒤에 맹자하고 장자가 나와. 그래서 노자의 사상을 발전시킨 게 장자, 공자의 사상을 정리한 게 맹자. 그래서 맹자하고 장자가 논쟁을 하는 거야. 공맹사상하고 노장사상이 논쟁을 하는 시점이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가 갈라지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랜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때, 그때 그들이 각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막 논쟁했던 거야.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전쟁은 계속되죠.
춘추시대보다 전국시대가 더 심했어. 전국시대는 너무나 비참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 간 거야. 그때 한비자가 나와. 공자 맹자의 그 사상을 순자가 발전을 시키는데, 맹자까지만 해도 춘추시대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얘기를 해. 근데 순자는 춘추 전국시대에 살아. 400년 동안의 전쟁을 했던 그 악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 참으로 사악하다. 그러면서 순자가 성악설을 얘기해. 그 성악설을 받아가지고 한비자가 이제 법가 사상을 이루게 되는 거야. 인간이 사악하고 못된 존재니까 그 인간을 제대로 지배하려면 강력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법이다. 이게 한비자의 생각이야. 근데 이제 물론 내가 다 읽어본 게 아니라 한비자 초반을 봤는데, 보니까 이 한비자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시니컬해. 되게 부정적이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참 어렵다. 그 다음에 정의를 지키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와.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역사를 쭉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선비들이 왕을 잘못 만나고 하루아침에 죽고,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고 욕하고, 그러면서 이 천재가 그 인간들의 그 모습에서 깊은 절망을 하는 거야.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나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제 이렇게 막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절망해서 이제 법가 사상을 만들고, 그 법가 사상을 진시황이 선택을 해서 7나라를 싹 통일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국가 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최초의 황제가 되는 거지, 진시황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나한테 반론을 제기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야. 근데 근데 이제 유학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왕은 하늘이 내는 거고 하늘에서 나온 왕은 하늘의 바탕이 되는 백성의 마음, 민심이 곧 천심이다, 그러면서 백성의 마음에 따라서 정치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이 씨볼놈들이 이래가지고 산채로 유학자들을 갱유 묻어버리고 분서, 그 대나무 책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태워버린 거야. 그게 분서, 나눌 분자야. 대나무 책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살아있는 유학자들 묻어버린 거, 분서 갱유. 그래갖고 유학자들을 묻어버리고 법가로 통일을 해서 독재정치 16년을 해. 16년 만에 죽죠. 불로초를 구했지만 죽은 거야. 그래서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나와서 초나라의 항우와 그 다음에 한나라 유방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유방이 대빵 먹으면서 한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방의 한나라,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민심은 항우를 더 좋아한 거야. 초나라, 그러니까 왜 장기의 기원이 초한지잖아. 초나라의 항우가 진짜 미남의 영웅이었던 거, 영웅호걸 용서해주고, 자기한테 뭐 뒤통수 한번 친 거 정도는 그냥 봐주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갖고 모두가 항우를 좋아했고, 항우는 귀족 출신이었고, 그래서 항우는 뭐가 부족했냐, 경쟁자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어. 그래갖고 그 항우의 미녀 있잖아, 항우가 사랑한 미녀, 그 미녀가 그 영웅을 그러니까 그 미녀가 항우를 선택하고, 그 미녀를 선택한 항우를 따르는 많은 부하들을 끌어모았고, 그래서 항우가 대빵 먹었고, 항우의 부하였던 게 유방이야. 항우의 부하였던 우희 맞지, 우희. 항우의 부하였던 유방이 항우를 무찌르고 세운 나라가 한나라. 그래서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유방이 세웠을 때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 그 유빈의 할아버지 유방이 처음 나라를 만들 때부터 좀 그랬어. 그런데 유방은 뭘 잘했느냐 하면 지방 정치 제도를 잘 다스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시황이 9년제를 처음에 이제 안을 떴고, 그거를 체계화시킨 게 한나라고. 그래서 한나라의 지방 정치 제도가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방 관리들이 중앙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글을 다 공부를 했던 거야. 그게 한자. 그게 한자. 그래서 한나라의 한자가 발전을 하고, 그게 이웃나라로 전파돼서 삼국시대 우리도 한문을 썼던 거고, 그 한자 문화권을 발전시킨 게 한나라였더라면, 한나라가 망하고 그게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전한이 망한 다음에 후한 시대가 열리면서 전한 후한이 합쳐서 한 400년 정도 돼요. 전한 후한을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후한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삼국지가 열리는 거지. 유비, 조조, 항우가 200년대 말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서로 쌈박질 하면서 삼국지가 열리고 200년 경에. 그 다음에 삼국지에서 결국 조조가 통일을 했지만 이게 부하한테 배신당하는 거야. 사마광. 그 부하한테 배신당해갖고 정권을 뺏기죠.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사마머시한테 뺏겨가지고 그래서 진나라라는 나라가 사실은 조조가 다 만들어 놓고 뺏긴 나라야. 그 뺏긴 나라에서 이 조조의 자식들이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그러니까 위나라가 진나라로 바뀌고 진나라 뒤에 이런 배신자의 나라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다시 남쪽하고 북쪽이 나눠갖고 또 수백 년을 싸워. 그래서 200몇 년부터 500 몇 년까지 싸우면 550년경까지 한 300년을 또 싸워 중국이. 쑥대밭 시대. 그 쑥대밭을 통일한 게 수나라야. 수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지만 누구한테 망해? 고구려.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물 말아서 죽고. 그래서 그 사실은 수나라가요. 여기 양쯔강하고 한라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만들어서 중국 남부의 문화,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통일하면서 엄청난 국가 기반을 만든 나라야, 수나라가. 근데 고구려에 왔다가 끝나버리고 당나라가 그걸 싹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송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북쪽에서 송나라 때 북쪽에 왔다 갔다 했던 게 이제 요나라, 금나라, 걔네들한테는 그래도 송나라가 살아있었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나타났고 싹 쓸어버리면서 대원 제국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원나라가 짧아. 너무 땅은 넓고 지배 능력은 부족하고 이 몽골족이 징기스칸은 굉장히 똘똘했대잖아. 그래서 정보에 민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라는 영웅이 만든 나라가 원인데 결국은 그의 개인의 개인기는 200년이 안 가. 원나라 빨리 망해. 그 다음에 명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명나라가 또 한 1300년대에 만들어져서 1500년대 망해. 200년 만에 망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들어서는 거야. 후금 청나라. 청나라가 망하고 이제 중화민국 그 다음에 중화민국이 먼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중공이 됐다가 다시 지금 중국이 된 거잖아. 좌주가 그게 이제 중국의 역사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는 왜 이 얘기를 한 거지? 하여튼 뭐 이게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게 이제 이 중국의 큰 흐름이고. 그런데 그 유학 얘기하다 그랬다. 유학이 춘추전국 시대에 나와. 그래갖고 그 진시황이 몽땅 불태워 죽이잖아. 분서갱유. 그래서 그 분서갱유된 유학자들을 살려내기, 그러니까 그 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한 게 훈고학이야. 옛날에 그 공맹사상,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건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각조각을 구해가지고 이어 붙인 거야. 그 이어 붙이면서 공맹사상을 복원한 게 훈고학. 그 다음에 그 훈고학의 뒤를 이어서 송나라 때 나온 게 주자학. 왜냐하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조각조각 이어놨는데 이게 훈고학으로 만들어낸 유교 경전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하고 싶었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한 거야. 주자라는 사람이. 그 주자라는 사람이 송나라 사람인데 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이었다.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 이거를 고민했던 게 그 공맹사상의 핵심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성리학. 주자학 이퀄 성리학이야. 그래서 성리학의 성자 따서 성균관이 만들어진다고 우리나라에도. 주자학 이퀄 성리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 그래갖고 이 성리학의 이론 싸움이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색당파가 나온 것도 성리학 공부하다 그렇게 된 거야. 서로 각자 성리학의 그 유교 경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유교 경전의 뜻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과거의 그 가르침에서 현재의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의 바탕이 된 경전 문구를 갖고 논쟁을 한 거야. 그러다가 사색당파가 나왔다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사색당파가 논쟁을 계속하다가 어떻게 됐냐. 이제 일반인들하고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야. 그때 명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양명학. 지행합일.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게 일치돼야 된다.
성리학은 너무나 지금 추상적으로 변했다. 실제로 백성의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가 얘기한 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백성의 근본, 백성을 잘 먹이는 게 국가의 의무다. 그런데 지금의 성리학은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동인서인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왜 또 날 자극해? 사색당파 얘기 또 해줄게. 쓸데없는 얘긴데. 그냥 그만할까? 응? 그만할까? 재미없죠. 예. 왕양명, 그게 양명학이야. 왕명학이 아니라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양명학. 계속해? 에이, 사람들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어떻게, 사색당파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원래는 이제 이성계가, 사실 이성계를 간판으로,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성계를 간판으로 정도전이 조선을 세워요. 정도전이 사대부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신흥 무인들을 모아갖고, 나라의 기강을 만드는 거야. 기틀을 만드는 거야. 근데 왕은 자기가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는 재상을 하고, 그 간판은 딴 놈을 세우자. 그래서 신흥 무인, 즉 저기 누구였어? 최영 장군은 고려 귀족 출신의 장군이었고, 그 고려 귀족 출신의 최영 장군은 뭐라 그러나 고려의 왕실하고 밀접한 막 복잡한 친분 관계가 있으니 이 최영을 버리고 그 이성계라는 바탕 없는 여진족 동네에서 피가 좀 섞인 것 같은 이성계를 데려다가 뿌리는 믿을 수 없지만 일단 쌈자라는 애를 일단 최영을 치기 위해서 이성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성계를 간판으로 해서 조선을 세운다고. 근데 그 조선을 세워놓고 이성계를 간판으로 세운 거야. 그래서 이성계는 허수아비였어. 그러니까 이성계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정도전이 재상이 지배하는 그 유교 공화정을 만드는 작업을 했단 말이야.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가 보니까 이 새끼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호구로 알아. 그리고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이는 거야.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이고 형한테 형 계속 왕 할래? 아니? 나간 거야. 그래서 1대 2대 조선왕이 그렇게 나가고 3대 태종이 이방원이라고. 이방원이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상 정치에 반대를 해요. 지금은 국가의 기틀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해야 된다. 모든 걸 왕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태종의 생각이었고, 정도전파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왕이 아니면, 왕이 부실한 놈이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정도전하고 그 태종의 논쟁, 그게 뿌리 깊은 나무란 드라마의 배경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란 드라마가 걔 누구니 꽃미남 송머시기가 세종 어린 세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백문식인가가 하여튼 무슨 태종으로 나오잖아. 그 논쟁이 그거야. 송중기하고 백모씨가 나와서 논쟁하는 게 중앙 집권국가를 해야 된다는 태종과 유교의 경전대로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세종의 논쟁을 그린 게 이제 뿌리 깊은 나무란 드라마 이야기야. 원래 소설 뿌리 깊은 나무는 그게 주제가 아닌데, 좌우지간 그래서 뭐라 그러나 중앙 집권제하고 재상 중심의 공화정이 논쟁을 벌이는 게 초기야. 그러다가 세종이 이제 죽고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야. 왜? 자기가 봐도 세조가 똘똘해. 그러나 왕 하나의 카리스마로 지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종이 허약하지만 문종이라는 애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대신 집현전에서 키운 부하들한테, 자기의 그 학자들한테 그 조선의 미래를 맡긴 거야. 시스템, 조선의 시스템, 1000년 제국을 만들어라. 10,000년 동안 번성할 조선의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그러고 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죽은 거야. 근데 이 집현전의 학자들한테 세조가 집요하게 접근을 하는 거지. 왜 지난번에 숙주나물 얘기 나왔던 거. 신숙주 같은 애들, 얘네들 이런 애들을 꼬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세종의 뜻에 따라 이 공화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민심을 바탕으로 한 공화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 싹 죽이거나 아니면 유배 보내고, 그리고 실용주의, 그 세조가 내온 게 실용주의야. 그래서 실리주의, 실용주의를 가지고 이 집현전 학자들을 꼬셔서 나라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대로 가다가 다 나라가 쪽박이 나면
조선의 시스템을 누가 만들 거냐. 일단은 지금은 초기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그래서 태종하고 세조가 똑같이 왕권 강화책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선의 기틀이 확립이 되면 그때 가서 뭘 하자. 그 이제 조선의 민본 시스템을 만들자. 왕도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꼬셔가지고 세조가 집권을 해. 그래서 강한 조선을 만들겠다. 그래서 태종 때 세조 때 반정을 일으킨단 말이야. 반란을. 그 반란을 일으킬 때 동조했던 애들이 누구냐? 누구야? 훈구파. 공훈을 세운 그 이방원과 그 세조의 똘마니들. 이방원. 그치. 이방원과 세조의 똘마니들. 그 세조의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래서 이제 태종과 세조의 똘마니들이 훈구파라 그래서 걔네가 100년을 지배해. 그들이 100년을 지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세조가 죽어요. 세조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하면 수양대군이고, 이름은 모르지. 수양대군. 세조가 죽으면서 그 문단세 예종이라고 그 이제 원래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일찍이 세자 때 죽어. 그래갖고 그 세자빈이 사가로 나가서 아들을 하나 키워.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예종도 또 일찍 죽어. 아버지가 도끼를 물어갖고 예종이 일찍 죽어. 그래가지고 그 손자, 그 세조의 손자가 왕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게 성종이야. 세조의 손자가 그 성종인데, 이 세종하고 성종은 같은 정치야. 그러니까 태종하고 세조가 같은 편, 그 다음에 세종하고 성종이 같은 편. 그래서 얘네들은 조선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얘네들은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분리가 됐단 말이야. 성종 때 소위 그 자기 할아버지 때 권력 잡고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했냐 하면 성종이 소위 옛날에 이성계가 집권할 때 이방원이가 다 이제 유학자들을 죽이니까 유학자들이 산으로 들어갔어. 그 산으로 들어가갖고 시골에서 제자들을 키운 거야. 그들이 뭐야? 사림. 그 국가 중앙정부에 진출하지 않고 지방으로 흩어져서 후학을 양성한 사람들이 사림이고, 성종이 일부러 사림을 키워서 할아버지 때 권력 잡은 기득권을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조선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사림이란 사람들이 나와. 그래서 훈구파하고 사림의 전쟁이 한 100년 가요. 그 100년 동안 사림이 무수히 죽어. 그냥 훈구파가 확 죽이고 그랬고, 사림이 화를 당했다. 그게 사화. 사림이 화를 당하는 일이 한 100년이 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훈구파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사림이 다 집권을 하게 되자, 그때가 이제 성종 때 등장한 사림들이 완전히 조선에서 그 실권을 장악한 게 예성, 연, 중종 때야. 중종 때 완전히 사림이 정권을 다 잡고, 인명선할 때, 인종, 명종은 별로 크게 의미 없는 임금들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선조 때가 됐을 때, 이제 사림들이 왕을 우습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선조가 왜 그렇게 욕먹는지 알아요? 선조가 욕을 그렇게 먹는 이유가, 선조가 정치를 잘못한 것도 맞아. 그런데 이미 선조 때는 소위 사림이 완전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제 왕을 능멸하는 지경까지 간 거야. 그래서 선조에 대한 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게 사림 당파들이 서로 왕을 비난한 거야. 그래서 선조의 욕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지. 맨 처음엔 그래서 이제 동인하고 서인으로 갈라져. 그리고 이제 한양에서 한양 동쪽에 살고 있는 애가 동인, 서쪽에 살고 있는 어느 대감이 서인, 고 대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의 내전에 와갖고 대전에 와서 계속 논쟁을 하는 거야. 동인 서인으로. 그러다가 그 동인하고 서인이 계속 싸우는데, 동인 중에 야, 이 서인 이 새끼들 그냥 싹 밀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나와. 동인하고 서인의 논쟁이 언제까지냐면 그 선조 때야. 제일 심한 게. 그래갖고 그 당시에 선조 때, 야, 일본 놈이 쳐들어오냐 마냐 그러면서 저기를 보내, 특사를 보내. 근데 이제 이 일본에 가서 보고 온 놈들이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 동인 한 명, 서인 한 명 골라서 보냈는데, 이것들이 지네 당파의 입장에 따라서 무조건 대빵의 말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쳐들어온다라고 그래. 일본이 쳐들어올 수 없다.
왜가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거짓 보고를 해. 거짓 보고를. 그래서 조선 왕실이 전쟁 대비를 못하게 되는 거야. 결국 동인서인의 논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미 그 정도가 되면 이 동인서인이 임금을 호구로 알았다는 얘기야. 그러다 외란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소위 이제 이 서인에 대한 책임론을 묻는데 동인들이 둘로 갈라지는 거야. 서인 싹 죽여. 그게 북인. 야, 싹 죽이면 되냐. 그래도 우리가 공존해야지. 그게 남인. 그래서 동인이 먼저 북인하고 남인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서인을 다 죽이냐 마냐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인들이 소위 광해군을 도와서 집권한 세력이야. 그래서 이제 북인 정치가 광해군의 정치. 근데 결국 광해군의 모든 실용정주의가 그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끝나는 거야. 싹 북인은 죽어. 남인만 남아. 그래서 동인의 뿌리인 남인은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리고 남인은 계속 비주류로 가. 조선의 비주류야. 지속적으로 비주류로 살고 그 다음에 서인들이 소위 대세를 잡은 다음에 서인이 나누어지는 거야. 서인의 주류, 노론, 서인의 비주류, 소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동인들을 싹 죽여버릴 거냐 살릴 거냐를 가지고 노론, 소노론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노론은 강경파, 소론은 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파. 그래서 노론, 소론, 남인 이런 이제 삼색 당파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노론에서 또 나중에 그 숙종 땐가 숙종 영조 넘어갈 때 시파하고 벽파로 나뉘어져. 그게 이제 이 남인 쪼그라들고 소론 쪼그라들고 노론이 다 지배하게 되는 시대가 오니까 얘네가 또 나뉘어져. 그래서 시파하고 벽파로 나뉘어지고 그 과정이 예속 논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된 다음에 인조의 두 아들이 유배를 갔다가 그러니까 중국의 인질로 갔다가 큰아들이 소위 서양의 학문을 섭렵하고 조선을 강대국을 만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 그래서 죽여. 암살해버리는 거야. 왜? 이 누구냐 그 무슨 세자인데?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왕권을 잡으면 우리의 시대는 끝난다. 그래서 이 조선의 그 기득권자들이 소현세자를 죽이고 복림대군을 왕으로 만들어. 그게 효종이야. 그래서 효종을 만들어서 이 효종은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없었는데 형의 자리를 훔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갖고 임금을 했던 게 효종. 근데 이제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소위 이제 노론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효종은 차남인데 뭘 그렇게 예의를 다 하냐. 대충 해라. 그래가지고 현종 때 나타났던 게 예속 논쟁이죠. 그래서 이제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임금으로서 예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쟁이 예속 논쟁이야. 그래서 효종이 죽고 효종비가 죽었을 때 뭐 극진한 예를 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애들이 노론인데 그쵸. 그게 노론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효종이 둘째니까 대우해주지 마라가 이겼어. 근데 나중에는 아니다. 그래도 왕에게 예를 다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중에 또 싹 쫓겨나요. 그 예속 논쟁에 나왔다 들어갔다 했던 게 송시열이야. 그게 효현 숙경영 할 때 숙종 때인가 보다. 됐고 왜 여러분 우리 숙종 때 인현왕후하고 장희빈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 한 번은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먼저 장희빈이 쫓겨나고 장희빈이 돌아와서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인현왕후가 돌아와서 장희빈이 쫓겨나잖아. 그게 뭐냐 하면 그 서인을 대표했던 인현왕후와 그 다음에 남인을 대표했던 장희빈의 권력투쟁이야. 그게 뭐 왕이 뭐 숙종이 치마폭에 놀아난 게 아니야. 그 당시에 후궁은 당대표야. 조선에서 후궁은요 당대표였던 거야. 인현왕후는 그 서인 정당의 대표였고 그 장희빈은 남인 정당의 대표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인현왕후랑 그 장희빈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희빈이 죽었다는 얘기는 남인의 소멸이야. 남인이 완전히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인현왕후가 마지막에 숙종 품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인현왕 서인이 완전히 지배하게 됐다는 거고, 그 서인이 나중에 숙종 사후에 노론 소론으로 나뉘고, 그 노론이 나중에 완전히 일당 독재하다가 시파 벽파로 나뉘고, 그래갖고 노론의 벽파가, 그러니까 서인이 분열된 노론, 그러니까 서인이, 그러니까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 동인이 북과 남, 그랬다가 노론이 다시 벽파하고 시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영조 때 모든 권력을 쥔 게 벽파야. 노론 벽파. 노론 벽파가 영조 때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사도세자를 죽이는 거야. 왜? 영조의 개혁 정치가 다 사도세자가 한 거야. 그래서 사도세자가 근데 이 사도세자가 젊었어. 그래서 나이든 영조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거든. 왜냐면 영조가 원래 왕이 될 수 없었는데 노론 애들이 영조를 밀어준 거야. 원래 숙종이의 첫째 아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이 됐는데, 그 경종이 부실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종이 죽은 다음에 영조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게 노론이거든. 그러니까 영조는 노론에게 빚을 진 거야. 그러니까 노론이 왜 영조를 왕을 만들었냐? 야, 너 무수리 아들이잖아. 넌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 너는 간판이야.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실제로 영조가 집권할 때는 무슨 개혁정치 이런 걸 못했어. 그래갖고 영조가 어떻게 하느냐? 부인을 노론에서 얻어. 그래서 노론의 권력자의 딸을 중전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게 사도세자야. 그 사도세자가, 얘는 어머니가 중전이기 때문에 무수리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진의 세력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도세자는 일찍이 자기네 지금 조선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지. 그래서 사도세자가 어린 나이에 지금 노론을 없애야 된다. 노론을 타파하고 그 지금의 기득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세자가 되자마자 외친 거야. 그래서 찍힌 거지. 그래서 사도세자가 개혁 정치를 막 하는 거야. 영조가 일부러 사도세자한테 대리청정을 맡겨.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에게 전권을 주고 자기는 뒷방 늙은이로 물러난 거야. 그때 사도세자가 막 정치를 할 때 영조가 말리지 않았다는 건 영조가 무수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세자를 시켜서 그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도세자의 개혁 정치가 결국은 이 노론 벽파의 권력을 향해 다가오니까 걔네들이 죽이는 거야.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넣어서 죽이라고 시켜. 그래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때 그 영조가 가슴 아팠던 내용, 그게 이제 뭐 금등문서라고 남아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거야. 근데 금등문서는 내가 볼 때 정조의 자작극으로 보여. 금등지사. 소위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때 가슴 아파하면서 남긴 시가 있다. 내가 그 시를 찾기만 하면 너네 다 죽었어 이러면서 내가 볼 때 자작극한 것 같아. 그걸로 소위 노론 벽파를 협박했던 거지. 이게 이제 정조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정조 때 이미 노론 벽파가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었고, 남인도 별거 없었고, 소론도 별거 없었고, 시파, 소론, 남인, 얘네들은 다 이제 찌질찌질 군소 야당이었던 거야. 주도권은 노론, 서인, 노론, 시파, 서인, 노론, 벽파, 얘네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나중에 일당 독재를 해버려. 그래서 망하는 거야, 나라가. 노론 벽파 중에서 나중에 소위 세도 정치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세도 정치를 하는 애들이 정조가 죽은 다음에 60년 동안 조선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한 당이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면 망한다. 일당가는 일본 놈들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조선이 그러니까 당파 싸움으로 망했다 그랬잖아. 조선이 망한 건 당파 싸움으로 망한 게 아니야. 일당 독재 체제가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노론 벽파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었어. 그러자 그들이 권력을 전행하면서 관직을 팔아먹고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그 매관매직을 해서 관직을 산 놈들은 본전 뽑아야 되니까 농민들을 수탈을 했고, 그래서 이 60년 동안 밀란이 끊이지 않고 조선의 기풍이 흔들린 거야. 그때 흥선대원군이 나와서 다시 조선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이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흥선대원군을 지지했던 유림이 계속 살아서 조선의 맥을 지켜야 된다. 그게 보수의 뿌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흥선대원군에 맞서서 진보 세력이었지만 결국 국가를 지켜내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 고종이 아쉽게 죽어가면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국권을 뺏기는 거 아니야, 고종이. 그게 2010년, 1910년. 그게 이제 조선의 역사였다라면, 사색 땅파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고, 일당이 독재해서 조선이 망했던 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망국, 한비자라는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망징. 찾아봐. 한비자의 망징. 한비자가 여러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나라가 망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더라. 그래갖고 얘가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싹 모아놓은 게 40몇 가지가 있어. 그게 한비자의 망징이야. 그게 되게 이제 이명박 때 유행을 했지, 우리나라에. 그리고 일단 이제 근데 권력자들이, 소수의 권력자가 모든 재물과 국가의 권력과 경제를 장악하고, 법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나라를 휘저으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이죠, 지금. 지금이 딱 한비자가 망한 망징이야, 망징.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선덕여왕처럼 정치할 줄 알았는데 진성여왕이라고. 이 신라에 선덕여왕하고 진성여왕이 있었는데, 선덕여왕은 진흥왕이라는 이 통일신라의 그 나름대로 굉장히 큰 왕이었어. 이 사람이 통일신라의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부강한 신라를 만들어 놓고 죽어, 진흥왕이. 그 바탕 안에서 선덕여왕이 선정을 베풀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뒤에 칠라 하대로 가서 이 나라가 이제 쑥대밭이 될 때, 그때 아주 문란한 여자 진성여왕이 나타나갖고 아무하고나 붕가붕가 하면서 그냥 이 신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그래서 신라가 망하는 거야. 진성여왕 이후에 망하는 거야.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랬다,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그랬다는 얘기지. 뭐 그 할아버지가 뭐 진성여왕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좌우지간 그게 그 7시간 얘기 나올 때 한 얘기야.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뭐 누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만났다 어쨌다 이렇게 막 소설 쓸 때,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면서 선덕여왕인 줄 알았는데 진성여왕이로구나. 그때 그랬단 얘기지. 뭐 좌우지가 뭐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오늘은 어쩌다가 쓸데없는 이 역사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는 여러분 왕이 되면요. 왕세자가 되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예. 왕세자가 되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역사를 가르쳐요. 예. 왕세자가 되면 제일 먼저 가르쳤던 항목이 역사야. 왜? 역사는 철학의 바탕이 돼. 인간의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정리해 놓은 게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과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제대로 분석하는 거야. 뭐가 이런 문제의 기원은 뭐였구나. 이 문제의 기원은 뭐였구나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의 대안을 만드는 학문, 그게 역사예요. 역사가 과거에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계단 몇 개를 올라갔다. 그게 역사가 아니야. 역사라는 건 오늘을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를 훑어보는 거야. 과거에서 오늘의 원인을 찾는 거, 그게 역사야.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찾은 원인을 가지고 해결 대안을 찾는 게 역사예요. 역사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학문이야. 온 국민이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러고 나면 많은 사람들도 텔레그램으로 망치부인님, 역사를 똑바로 배우기 위해서 어떤 책을 봐야 되나요? 권해드릴 책이 없어요, 저는. 예. 이 망치부인의 역사관은 망치부인의 역사관이야. 망치부인의 사관이야. 많은 이제 역사책에 각각 다양한 입장의 역사적인 책과
얘기들이 있는 걸 내가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한 거야.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이해하는 우리의 역사야. 중국과 우리의 역사. 그래서 망치 부인의 생각을 그대로 쓴 책이 있나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책 물어보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책을 보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그 책을요, 여러분 100% 믿지 마세요. 어떤 책에 이런 말, 그 책에 나온 말 100%다 맞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모든 책에 100% 맞는 책은 난 없다고 봐요. 내가 이제까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책 한 권을 읽고 한 줄만 건져도 성공한 거야. 책 한 권 중에 한 줄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남으면 그게 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역사책도 다양한 입장이 있어. 그 다양한 역사책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권력을 쥔 자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명분을 만들려는 거거든. 그래서 역사책을 한 사람이 쓴 것만 믿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 역사라는 걸 옛날에 그 E.H. 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살아있는 대화이다. 하나로 결정할 수 없어. 상대적이라는 거야. 역사를 파악하는, 판단하는 건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대에 가령 선조는 정말 나쁜 놈이었냐? 나는 선조에 대한 욕은 그 당시에 그만큼 많은 관료들이 선조를 우습게 알았다는 증거다라고 나는 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망치 부인의 말도 또한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내가 뭐라 해? 내 말을 100% 믿지 마라. 나도 나를 100%안 믿어. 내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헛소리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늙어가지고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그러나 내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검색을 해서 망치 부인이 무슨 말은 맞게 했고 무슨 말은 틀리게 했다. 이거를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맞는 얘기만 믿고 잘못된 얘기는 수정을 해서 여러분이 보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100% 옳은 사람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걸 100% 아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나는 그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야.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은 나보다 10,000배, 1000배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전달 능력이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는 게 많으니까 하나를 전달할 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래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아는 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를 전달하는 거야. 그 차이예요. 나는 지식이 깊은 사람은 아니야. 얄팍한 상식을 갖고 있을 뿐이지 지식이 깊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 내 말에는 틀리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도 그게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찾아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정치인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100% 믿지 마세요. 사람을 100% 믿으면 안 돼. 왜?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100% 믿잖아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나는 50%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50%의 여지를 두는 거야. 아,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받지 않는 길이야. 누굴 100% 믿으면 가령 문재인을 100% 믿었어. 안철수한테 혁신위원장 이런 씨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문재인도 사람이니까 실수하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잘못했을 때는 엄격하게 야단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재인이 잘했을 때는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도 절반만 믿어야 돼.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장기판의 말이에요. 장기판의 말은 장기판의 말은 가령 뭐 장기판이 뭐야? 왕이 있고 맨 끝에 이제 그 뭐예요? 그 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막 장군들이 쫙 있고 뭐 졸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항상 같은 역할을 해? 상황에 따라 그 말의 역할이 달라. 걔가 뭘 잘하는지 그걸 가지고 상황에 따라 뜨는 거야. 그런 것처럼
문재인도, 박원순도, 안희정도, 조국도 전부 다 용도가 그들의 특성을 바로 알아서 때때마다 쓰는 거야.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 가끔 보면 우리 네티즌들 중에, 누리꾼들 중에 유시민이 인기 있을 때 무조건 유시민, 노무현이 인기 있을 때 무조건 노무현, 지금은 무조건 정청래. 무조건은 안 돼. 무조건 문재인 그러면 안 된다고. 문재인도 정청래도 유시민도 쓸만할 때 쓰는 거야.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거지.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그의 단점을 보지 못하면 존망이야, 존망. 싹 망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면 정말 조국 같은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돼서 지금의 130명 중에 절반을 다 잘라버리고 그 진짜 괜찮은 절반으로 새롭게 교체해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 3분의 2 이상을 새누리에 뺏길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독재 정치를 완성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갈 거라고. 더 이상 민주주의자들의 반격이 불가능한 체제를 만들 거예요. 왜?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이게 재벌들의 선택이야. 재벌들이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정치 자금을 많이 뺏겼어. 그래서 얘네들이 김대중, 노무현,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민주주의자들을 써본 거야. 근데 그래서 김영삼 때 얘네들이 재벌들이 확 컸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권력을 뺏겨보니까 민주주의자들은 그 민주주의자들의 요구, 노동자의 권리, 농민의 권리, 비정규직의 권리 이런 거 요구해.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빨아먹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이 재벌들은 뭘 선택했냐? 독재자를 선택하는 거야. 왜? 독재자 아가리 하나만 먹여주면 되니까. 그리고 독재자를 시켜서 다 쓸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전 세계 공통이야. 전 세계의 재벌들, 글로벌 재벌들이 각 나라의 꼴통 독재자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누구지? 프랑스의 사르코지나 이탈리아의 베르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 베르 머시기 그 꼴통. 그런 꼴통 독재자들을 권력자들이 밀어주는 거야. 재벌들이. 왜? 그런 꼴통 애들은 러시아의 푸틴, 터키의 꼴통, 이게 전부 다 꼴통들이야. 그 꼴통들을 재벌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밀어주냐? 미디어를 통해,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일본의 아베 같은 그런 꼴통 독재자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꼴통 독재자들이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밀어주냐? 근데 이 꼴통들이 아무래도 수준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는 각 나라마다, 가령 지금 미국의 클린턴, 미국의 힐러리 같은 경우 엄청 고통당하고 있잖아. 클린턴의 동생들이 뭔가 비리가 있다, 그런 얘기 막 언론이 떠들잖아. 누굴 위해서? 공화당의 제2의 부시 같은 꼴통, 머리가 없는 독재자를 세우기 위해서야.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또 집권한다는 얘기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바마의 정책이 실행된다는 얘기야. 오바마의 정책이 뭔데? 그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올려줘라. 그게 오바마 정책이야.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을 해라. 그게 오바마 정책이야. 힐러리가 되면 그걸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재벌들에게 돈을 뺏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려고 하고, 재벌들한테 돈 내라 그래서 건강보험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기를 쓰고 힐러리한테 상처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 힐러리의 신뢰감을 떨어뜨려야, 그래야 지네가 집권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분열책. 이탈리아도 분열 때문에 안 돼. 지금 이탈리아는요, 북쪽은 되게 잘 살아. 베니스나 밀라노, 베니스나 밀라노처럼 잘 사는 도시들이 있어. 그 다음에
나폴리 같이, 나폴리 같은 동네는 못 살아. 남쪽은 못 살고 자연, 그러니까 어업이나 농업이 중심이고, 북쪽에 밀라노나 베니스 같은 데는 무역, 경제가 중심이고,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이 경제적인 격차가 심해. 그래갖고 도리어 지금 이탈리아는, 야, 차라리 나라 분리시키자, 이런 얘기를 해. 나라를 분리시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게 이탈리아의 상황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베르 머시기가 계속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야권 세력들이 전부 다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베르 거시기가 계속 집권하는 거야. 쫓겨났다 또 오고 쫓겨났다 또 오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야권 세력이 분열돼서. 근데 그 이탈리아 국민성하고 우리가 좀 비슷해요. 우리가 막 열성적이잖아. 열정적이야.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편차가 심해.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편차, 이게 뭐냐면 차별이에요. 결국 우리나라가 왜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어지냐? 영남과 호남에 분명한 차별이 있었어. 그 차별은 뭐를 파괴하는 거냐? 평등을 파괴하는 거야. 이 평등을 파괴하는 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자와 맹자가 이야기한 이상사회가 공산주의였던 거. 모든 사람이 재물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공자하고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 왜? 물질을 차이나게 갖는 거, 물질을 차이나게 가지면 결국 탐욕이 뚫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골고루 똑같이 나눠 갖자는 얘기를 공자하고 맹자가 했다니까. 차별이 평등을 파괴하는 적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가짜 공산주의예요. 누구니? 소련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야. 그냥 독재의 또 다른 모습이지. 그 공자나 맹자, 그 다음에 영국의 토마스 모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옛날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노자 공자, 그 다음에 성경의 사도행전, 그리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이런 데에 나오는 물질을 같이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 공동체, 그거를 이 소비에트 공산당이 완전히 왜곡해서 이 소비에트하고 레닌과 모택동은 실제로 공산주의가 아니었어.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라 걔네들의 독재를 위한, 독재의 다른 이름의 공산주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잘못된 공산주의야. 그거 공산주의가 아니야. 예. 그래서 레닌도 마찬가지야. 레닌이랑 스탈린이랑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런 놈 새끼들이 이 철학을 왜곡시킨 거지. 마르크스의 철학을 레닌과 스탈린이 왜곡시킨 거야.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철학의 정립이에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철학이 뭘까? 철학이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철학의 뜻. 철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왜 사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철학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적과 방법을 고민하는 게 철학이야. 지금 우리는 사실 일제 이후에 철학을 상실했어. 아니 1801년 이후에 1801년 정조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철학을 상실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근태 의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를 만들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 그게 2007년경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김근태 의원이 총선도 대선도 망할 거다. 그걸 아신 거야. 그 총선도 대선도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될 철학적 민주정책이 없었다는 거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못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원하는 한국에 필요한 지금 우리의 상황, 내가 볼 때 한국만 상황은 아니야. 올바른 민주주의의 철학을 확립하고 어떤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 국가의 방향을 국민들이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리 나아가야 된다. 그걸 고민하셨어요. 그걸 고민하시다 돌아가신 거야. 물론 나도 답을 모르겠어요, 아직은. 우리 국민들 여러분과 같이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 그 막연하지만 경제민주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한 부분이야. 이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 국토에 전쟁이 없는 평화, 그 다음에 정말 이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 그리고 이 경제 민주화, 정말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대가를 제대로 받는 사회, 그걸 만드는 방향,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나는 오늘 앞부분에서 문재인을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나는 문재인 지지자 아니에요. 나는 문재인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야. 나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 문재인 이용자야. 문재인의 용도가 쓸만하면 쓰는 거고 쓸모없으면 버릴 거야. 누구나 마찬가지야. 어떤 정치인이든 쓸모없게 굴면 버려야 돼. 그리고 빨리 국민이 올바른 사람을 제때 꼽아 넣어야, 그래야 이 장기를 이기는 거야.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재벌 권력이에요. 그들은 독재자를 양성해서 독재자 아가리에만 챙겨주고 나머지 서민을 쪽쪽 빨아서 지네들의 주머니를 챙기려는 자들이야. 그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정치인을 맹신하면 안 돼. 우리는 정치인을 똑바로 써야 돼. 너 재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너 어떻게 재벌의 저 탐욕을 이겨낼 거냐? 그게 우리가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김대중도 노무현도 옛날에 삼성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별거 아니더만. 걔네들 딱 그 김대중 정부의 실세, 노무현 정부의 실세를 재벌들이 길들이는데 6개월도 안 걸렸다. 용돈 집어주면서 길들이는데 6개월도 안 걸렸다. 그게 김용철이라는 사람의 책에 나와. 김용철 변호사. 실제로 그들을 길들였던 김용철 변호사의 책에 나와. 아유, 또 여기서 피아제.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방송 재미없었죠? 그 망치 부인이 별로 저기 아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어려운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망치 부인의 방송이 오늘 여러분들 뭐 재미없었다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뭐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어. 예. 얼마나 저기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핵노잼인데 왜 중계방에서 쫓겨나서 본방까지 왔어? 너 나 좋아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내가 고무줄 하면 와가지고 이렇게 고무줄 끊고 가. 그럼 다른 여자애들이 너 왜 그래? 그랬지. 나는 운동장 끝까지 쫓아갔어. 코피 날 때까지 두들겨 팼다고. 그들은 다시는 나의 고무줄을 끊지 않았어. 내가 뭐 너 왜 그래? 그 수준에서 멈출 줄 알아? 산족을 불력시켜볼까 보다. 예. 오늘 처음 오셨어요? 망치 부인의 방송은요, 월요일만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하고요. 화수, 목금, 그때는 낮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오늘은 1시부터 시작했어요. 안철수 사태 때문에. 예.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방송 마음에 든다는 분 있어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방송 볼만했다. 그런 분 손? 예. 그 망치 부인 방송을, 오늘, 처음 오셨는데, 볼만해요? 팬이 손 들고 있어. 뭐, 가끔 보는데 손. 재밌어요? 근데 우리 방송이 아무한테나 재밌는 방송은 아니야.
우리 방송이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방송이 재밌어. 왜? 그 복잡한 얘기를 저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다니. 그게 재밌는 거야. 근데 아는 게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핵노잼이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은요, 망치분 방송 보면 신기한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복잡한 내용을 저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 표현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그래. 예. 많은 분들은요, 저렇게 많고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정말 능력자다. 아니야.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몇 분이나 하셨을까? 293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까 3200명까지 갔지? 3200명 정도가 들었는데 추천은 2945. 한 300명이 또 추천 안 하고 보고 튀었다 이거지? 오늘 밤에 새반스 갈아입고 녹색 설사를 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놓고 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중요한 순간에 녹색 설사 추천 안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중요한 순간? 아니, 가. 됐어. 중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 어떤 순간? 아이, 어디 가. 어떤 순간? 됐어요? 예. 우리 딸이 엄마 핫빵이 뭐야 해서 엄마 몰라. 핫빵이 뭐냐고. 진짜 몰라서 몰라. 진짜 몰라. 에이, 정말 몰라. 엄마 몰라. 난 아는데. 그랬던. 자, 좌우지간. 그래서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추천 안 누르고 본 인간들아, 이 설사의 불벼락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요. 여러분이 별풍선 주실 때마다 내가 막 별풍선을 환장할까봐 일부러 별풍선이 나오면 딴 데를 봐. 그래서 별풍선을 내 스스로 이렇게 좀 자제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끝나면 누가 쐈나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우리 풍행국님, 그 다음에 여비고님, 그리고 참세상 세월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학이 정립되어 있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서민이 되고 싶은 게 망치부인의 꿈이에요. 방송해갖고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망치부인의 꿈이 아니고 후원 감사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행복한 서민이 되는 거,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 그래야 나도 행복하니까. 굉장히 꾸기 어려운 꿈인데요. 평생 이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계속 이어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되었다라고 루신이 이야기했대죠.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는 말도 있고요. 지금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할게요. 내일 낮 2시에 또 누구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일 낮 2시 그때 또 만나가지고 우리 중요한 얘기는 그때 또 하자고요. 알았죠? 자, 우리 내일 낮 2시까지 잘 지내시고 지금부터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오늘 방송한 내용을 지금부터 재방송을 틀어드리니까 아까 1시부터 한 내용 못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어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방송 볼만 하셨어요? 응? 그러면 시청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볼만한 방송이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방송이라 본다. 예. 자, 그래요. 완전히 볼만했어요? 네. 볼만한 방송이라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방송이라 본다는 분. 패러디야, 그거. 재방송 보내드립니다.